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이름은 강영규고요. 영어로는 데이빗 강입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이민 생활을 해왔습니다. 좀 어른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휘가 부족하고 표현도 미성숙하고 어색한 문법을 많이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족한 한국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word of apology for English speakers, few of you. I'll get as I indicated, we'll try to translate it for you. But I think more importantly,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e words, I would like you to pay attention to the emotional content, not the substantive meaning, because so much of communication is about the feeling behind the words,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e words. 여러분들 삶의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야기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은근히 걱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쁘시고 낯선 캐나다 사회에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원주민들의 문화와 법적인 장애물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벌써 오늘 주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 신청 과정으로 캐나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도 계심으로 불구하고 우리 오늘 모임의 목적이 개인적인 지식 얻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집단 지식, 영어로는 collective knowledge라고 그러죠. collective knowledge나 collective wisdom을 키우는데 있다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시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주민들의 역사, 문화, 법적인 장애물들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 아니면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한 짧고 쉽게 유정 정리하듯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원주민들과 한인들의 문화, 사회, 역사, 법적인 공통점들 우리들과 B. 차이점들 특히 많이 오해되는 점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2. 원주민들의 조직적으로 어떤 차별을 겪었었고 아직도 겪고 있는 그 중에 3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eservation System 보호구역제도 B. Starlight Tours 이거는 번역하기 조금 힘드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C는 Indian Residential School 원주민 기숙학교 제도 그리고 3. 원주민들에 관한 문제에 많이 쓰여지며 자주 겹치고 뒤섞이는 언어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기숙학교 제도와 아주 깊이 연결된 기독교의 영향을 좀 반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좀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여유 있게 대화로 오늘 시간을 나누면 저는 좋겠습니다. 6월 1일 오늘이 우연히 저 외삼촌 되는 고 문익환 목사님의 생신이세요. 생신이 오늘이.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늙었죠? 네. 이거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어머님은 문익환의 여동생 문선희 그리고 아버님은 강대련 씨입니다. 네, 부모님 안 닮으신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 외할아버지 문재린하고 외할머니 김신묵. 문재린은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나셨고 김신묵은 함경북도 회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주의 연빈에 있는 명동이라는 마을에서 성장하신 후 결혼 생활을 하시며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문익환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김신묵, 문재린, 그 다음에 문익환, 문동환, 저희 어머니 문선희, 문영환, 문은희. 저희 아버님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 할아버지 강재환, 할머니의 성함은 물론 가부장주의적인 족보에 안 올라가 있죠. 아버님이 2017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에 친할머니의 성함을 못 알아본 게 몹시 아쉽고 부끄럽습니다. 북한에 계신 아버님의 형제들은 사촌들은 만나본 적이 없죠. 오직 일본에 정착하신 큰아버님을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강택현 씨는 일본인이신 큰어머니 케이코 이사야마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신 후 일본에서 사시게 되었고 큰아버지의 식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가계도 소개를 시작하는 이유가 3가지에 있습니다. 북미드릭 원주민들의 풍습 중에 행사 첫 무렵에 연설자가 관중 앞에서 자신의 가계도를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청중은 연설자의 친척 관계를 통해서 연설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제가 경상도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가
예?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와 원주민들 문화는 조상을 존중하고 친척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면 기록과 구술 역사의 차이입니다. 저희 외가 식구들은 가족의 세대 간 이야기들을 꼼꼼히 모아서 이렇게 이것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는 이렇게 서면 기록, 기록된 역사를 중요시하는 문화들이죠. 이동식 인쇄기로 상종고금 예문이 1234년에 인쇄됐고, 그리고 200년 후 유럽에서 구텐버그가 1440년에 인쇄됐죠. 대조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친가족들은 늘 아버님을 통해 세대간 이야기들을 그저 정리정돈이 안 된 옛날 얘기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생존이 매달리다 보니 가족의 역사를 글로 출판할 수 있는 돈과 여유가 없었죠. 그러나 저의 친가와 외가를 비교하자면 기본적으로 어느 가정이 우월하다 열등하다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공평한 인권과 권리를 가진 가정들입니다. 민중이라고 할까요? 백성이라고 할까요? 저의 입장으로 보면 오직 계급과 경제적인 특권 차이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의 기록 역사보다는 구술 역사로서 oral history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술 역사로서 모든 세대 간 이야기들과 전통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전달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구술 역사를 부인함으로써 자판에서 원주민들의 기록된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원주민들의 구술 역사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역사는 통치자가 기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History is written by the rulers. 역사만이 아니라 물론 법도 통치자가 만들죠. 1764년도에 원주민들과 한 2,000명 되는 원주민들 리더들과 영국 대표들이 Treaty of Niagara라는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약에 쓰여진 언어들, 그 문서의 뜻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언어들은 바로 평화, 우정, 서로 존경함입니다. Peace, Friendship and Respect. 100년 후에 영국 정부는 이 문서를 조용하게 의논 없이 의미가 다른 언어로 대체해버렸습니다. Peace, Order and Good Governance. 평화, 질서와 정치. 이 언어들이 실린 문서는 1867년도 캐나다의 생일이죠. British North America Act라는 법으로 바로 캐나다의 헌법이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157년 전에 세워질 때 헌법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이 평화, 우정, 서로 존경함이었으면 지금쯤 캐나다는 어떤 나라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됐을 텐데 유토피아는 아니지. 그 생각은 버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진보적인 변화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델가묵 vs British Columbia라는 판례법이 있습니다. BC주 법원에서 캐나다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원주민 토지 소유 권리를 다루는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판단 중에 새로운 결과는 구술 역사를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된 판례법이 세워진 겁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저의 가기도를 소개한 이유는 한인들과 원주민들의 공유된 식민주의 역사의 경험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민진 작가의 소설 빠찡코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윤여정이 나오는 애플 TV의 미니 시리즈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힘들게 살아나가는 백성들이 그 중에 한 가족의 세대 간 이야기죠. 저는 이 소설을 통해 아버님의 삶, 특히 일제시대 동경에서 학생 시절 동안 겪으신 일들 더욱더 깊은 감정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그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아버님은 참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함흥에서. 어렸을 때 1년에 계란을 딱 하나씩 먹을 수 있다는 어린 시절. 그것도 생일날에만. 그것도 형제들하고 나눠 먹어야 된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저에게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얘기죠. 그냥 그 데이트도 없는 이 소설을 통해 아버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15살 때 나의 학비가 부족해 졸업이 불가능하니 형님과 함께 그래 그럼 동경유학 가셔서 형님이 졸업하실 때까지 노동일 하시며 학비를 벌어 지원하셨고 그 후에 교대로 형님이 학비를 벌어서 아버님도 졸업 가능하셨습니다. 자주 굶어 영양 부족으로 모든 것이 뿌옇고 노랗게 보이는 날들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소설의 주인공의 삶을 통하여 저는 아버님의 힘든 삶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본질적으로 더럽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열등한 빠가야로 조센지들 이런 멸칭을 들으시며 지우기 힘든 생존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제일 한국인들이 식민주의 안에서 겪었던 심한 민족 차별들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민족은 이 긴 역사 동안 이런 구박받으며 한이 많이 쌓였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본 사회에서는 생활 생존이 너무 힘든 문맥 안에서 그것보다 더욱더 힘들어 나가는 계급 사회 안에서 한인들보다 더 낮은 일본의 본토인들, 아이누 그들의 인권 문제에 신경 쓸 사회는 없었겠죠. 아이누 원주민들도 본질적으로 더럽고 유전적으로 열등한 야만인들이라는 멸칭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도를 경험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아이누 원주민들의 역사의 고통과 공통점을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아이누 원주민들은 한국 백성과 비슷한 한, 어쩌면 더욱더 깊고 충격적인 한이 쌓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배받은 백성들이 서로 경쟁하며 생존 중심으로 살아나갈 길밖에 없을까요?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쫙 펴고 기가 통하게 서로 도우면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레리 그랜트라는 분입니다. 서밴쿠버의 원주민들 머스쿠엄에 그랜트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리 그랜트는 지도자고 원주민들은 엘더이라고 그러죠. 2016년에 상영한 All Our Father's Relations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죠. 엘더 레리 그랜트라는 분의 어머님은 머스쿠엄 원주민이시고 아버님은 중국 사람입니다. BC주의 원주민들과 소수민족 인구를 조절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했지만 헤어져서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어머님과 자녀들은 머스쿠엄 그 리저브에서 살고 아버님은 저 차이나타운에서 살았죠. 그분의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개척자들이 1세기 철도 완성 후 초기에 살아나가기 힘들어했죠. 중국에서 농사를 하던 그들이 배가 고픈데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쿠엄 원주민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들의 땅을 농사하러 쓸 수 있을까요? 머스쿠엄 원주민들은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나누며 대화를 해봅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가난한데 초청받은 손님들이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간신히 없는 음식을 긁어 모아 정한 날에 갔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도 우리 사고방식처럼 초청을 받으면 빈손으로 안 오는군 하며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밴쿠버 도시의 원주민들과 중국 시민들 사이에 이웃끼리 상호 신뢰, 상호 상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서밴쿠버 맵입니다. 중국인들, 농장들 그때 만들어진 농장들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원리에 붙잡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이런 친절한 친밀한 관계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평화, 우정, 그리고 존경입니다. 이렇게 원주민들하고 동행사람들은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한인들과 원주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왜 다른 소수민족들은 특별한 권리가 없는데 원주민들만 특별하게 불공평하게 대접을 하나? 대답은 바로 그게 법이니까요. 캐나다 전체 인구로 보면 원주민들은 오직 5%가 됩니다. 5%지만 그들은 소수민족이 아니죠. 처음부터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들과 특별한 관계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태서 캐나다의 헌법은 원주민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조약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원주민들하고 우리 소수민족들하고 비교하는 건 법적으로 틀리고 오해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또는 거짓 질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은 세금을 안 낸다. 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세금을 안 낸다. 네, 몇 분 있네요. 네. 그러면 세금을 낸다. 손 들어주세요. 네. 나머지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양쪽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주민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나 구역 안에서 사는 원주민들은 아주 작은 소수입니다. 그러니 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 질문은 보호구역 제도에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도 아니죠. 현실이죠. 보호구역 전 구역들은 전체 캐나다 평수의 0.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호구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보호구역을 떠나 우리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금을 우리처럼 냅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너무 상투적인 편견이죠. 이렇게 보호구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캐나다 원주민 인구가 약 5% 되지만 보호구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약 거기에 그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0.5%밖에 안 됩니다. 원주민 보호구역 제도는 1876년에 세워진 인디언 액트라는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Reserve Land라고 그러죠. 0.2% 되는 토지. 19세기에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주민들은 프레리 주죠. 그들의 사냥 자원을 정부가 고의로 대학살하는 충격적인 경험도 겪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렇게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를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 보호구역 제도를 만들어서 백인 식민 지배자들, 이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원주민들도 농사를 시킨 거예요. 농사를 하도록. 그러므로 원주민들의 이동을 통치하는 거죠. 묶어놓으니까 한 땅에, 좁은 땅에. 여러분들 다들 파스포트 있으시죠? 여행하려면 뭐 귀국하시려면 또 파스포트만 보이면 1950년도까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패스시스템이라고. 원주민들이 보호구역 밖에 볼 일이 생기면 그 0.2% 되는 땅에서 나가려면 자유롭게 못 움직이고 꼭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포트가 필요한 거죠. 그 땅에서 나가려면. 이게 국제 역사적으로 사우스 아프리카의 아파르타이드에 흑인들이 백인들과 떨어져 살게 만든 홈랜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Occupied Territory라는 데서 자유롭게 팔레스티인들이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부터 보호구역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제도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럽에서 온 백인 시민자들을 위하여 원주민들의 땅을 무료로 분배했습니다. 식민 지배자들은 한 남자한테 320에이커를 나눠주고 1에이커가 4 스퀘어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280 스퀘어 킬로미터죠. 원주민들의 경우는 한 가족의 경우 가족 수가 5명이 되면 최대로 160에이커만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족 수가 더 적으면 더 적게 받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더 좁은 땅, 농업의 질이 떨어지는 땅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들이 그들을 낯선 벌판에 내려놓고 그냥 손을 떼어버리는 게 많았습니다. 보호구역 문제는 부족한 점들이 많죠. 기본적인 시설, 안전한 수돗물 없는 보호구역이 지금까지도 많죠. 이런 현실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어기는 것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법적으로 자녀들은 원주민 기숙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들은 보통 평범한 기숙학교가 아니었죠. 가족이 그리워서 집을 다시 찾아오는 아이들은 도로 붙잡아 갔습니다. 아이들이 그 원주민어 모국어를 못 쓰게 하고 영어를 안 쓰면 벌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이용해 문화를 없애는 방법이었죠. 일제시대의 일본 정부의 방법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세대는 일본말을 잘한다. 그게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버님하고 대화할 때 늘 느껴진 게 일본 사회와 문화의 열등감과 우월감이 둘 다 섞여 있더라고요. 일본을 싫어하시면서도 일본 문화가 우월하다. 그런 모순이 그 교육으로 그렇게 사람을 변하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이라고 성을 일본말로 바꾸고 족구도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호주제라는 것 자체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호구조사 그러잖아요. 그 기숙학교는 아니었지만 그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 소학교부터 시작해 다 대학교까지 다 그리고 정부기관 전부 다 공공기관은 무조건 일본어로만 말하고 일본어로만 쓰고 그래야지 법적 그게 유속력이 있고 그랬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 그 일제시대는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들을 없애는 지금 가사에서 생기는 일처럼 지금 하던 얘기 연결되는데 수많은 원주민 어린이들이 소리 없이 증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야 그 어린이들의 시신들이 이름도 없는 묘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죠.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인들로 여러분들은 세월호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딸이 타인의 잘못으로 사망하면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한국이든지 원주민들이든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인트 앤즈라는 학교에서 신부들과 수녀들이 원주민들 아이들을 전기 고문까지 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캐나다 정부는 아직도 법원에서 정부의 책임과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필요하죠. Starlight Tours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몇 분 계시면?
살라토이라는 것은 몹시 춥고 깜깜한 한밤중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여주는 여행이라는 경찰들이 만든 잔인한 농담의 표현입니다. RCMP 경찰들이 원주민들을 경찰차에 태워서 도시의 멀리 떨어진 곳에 벌판에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얼어 죽는 경우가 너무 많고 몇 명이나 이렇게 사망했는지도 기록이 없으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주로 그 프레리주들, 알버타, 매니토바, 서스캐치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른 주도, 온타리오나 퀘벡주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일어납니다. 예전 일이 아니고 최근에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캐나다의 낭만적인 이미지, 그 다문화에 개방된 나라라는 환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2022년도 몇 년 전이죠. 그러므로 사우스아프리카처럼 캐나다도 Truth and Reconciliation, 진실과 화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미대륙 원주민들도 백인 사회 안에서 차별을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이게 현실이죠. 그들의 많은 캐나다의 백인들 그리고 이민자들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다 지나간 일들을 왜 자꾸 꺼내냐. 잊어버리고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화이팅 하잖아요. 화해 과정 문맥 안에서는 이게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3.1 운동을 잊어버리나요? 8.15를 잊어버리나요? 5.18을 잊어버리나요? 세월호를 잊어버리나요?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기억을 하면서 남은 다 버리라 하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충격적인 경험들을 극복하는 데는 이 파이팅, 수장보다 진실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나라를 세우든지 이런 공동체를 세우든지 원리 원칙적인 민주주의로 계속 발달하려면 역사를 잊지 않고 오히려 역사 지식을 통해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열린 마음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뜻이 아니고 이거는 컬렉티브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서로 고민하고 반성하는 문제점은 원주민들과 우리의 관계. 거기서 연결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접어두고 그리고 정돈을 해야지 그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도 또 뭐가 나오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러려면 언어가 조금 정확해야지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느껴왔는데 한국말이 영어하고 비교를 하면 영어가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그럴 수 있나?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여튼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오직 한 의미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다양해요. 쓰는 단어들이. 지금 네이티브라고 그러셨는데 인디언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헷갈리는. 그러니까 그 문맥을 요거를 좀 정리하는 뜻으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Aboriginal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거는 역사적으로 쓰여진 단어고 인디언도 역사적으로 써졌습니다. 법을 쓸 때 Aboriginal을 단어를 쓰는데 좀 흐트러지는 게 요즘은 Indigenous를 많이 씁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에스키모라는 우리는 에스키모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에스키모라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그 북쪽의 원주민들한테 지어진 단어고 우리들은 이누잇이라고 합니다. 이누잇은 그냥 the people이라는 말이에요. 이눅트릭이라는 랭귀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키모는 요즘은 안 쓰고 이누이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 풋볼팀 에드먼튼 에스키모즈라는 팀이 이름을 고쳤죠. 에스키모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아보리지널도 인디지너스로 많이 변하고 네이티브라는 하고 인디언이라는 언어가 first peoples로 많이 쓰여집니다. 첫 이 땅을 지배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메이티는 아시겠지만 불란서 계통 사람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게 된 그렇게 정착이 된 사회고 특히 프레리주에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해집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혼혈된 가정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들도 메이티다 주장하는 커뮤니티들이 많아서 조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 복잡한 것은 호주나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또 다른 언어를 씁니다. 호주에서는 Aboriginal이라는 단어나 Bla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아무 부정적인 그런 누앙스가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여기서는 Aboriginal이라고 쓰면 좀 애매하지만 또 미국은 Native하고 Indian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마오리라는 그 사람들, 마오리도 이누이트처럼 자기 자신들이 그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마오리들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죠. 근데 어학적으로 보면은 언어와 의미의 그리고 문법은 세대마다 항상 진화하고 변한다고 할 수 있죠.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 파란색으로 Indigenous First Peoples, Inuit, 메이티는 다 괜찮습니다. 예. 캐나다 문맥안에서는 First Peoples, Indigenous, 그리고 Inuit, 메이티. 요거는 쓸 수 있습니다. 이 언어 쪽만이 아니라 우리의 학문적 지식도 변하고 발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원주민들의 역사는 구술 역사로 전달해온 역사니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쓰여진 기록은 물론 없죠. 오직 원주민들이 그 기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Time immemorial. 번역을 하면은 옛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이라고 하면. 제가 아버님 어린 시절 얘기가 옛날 얘기인데 그게 어느 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Time immemorial이라고 하면은 이 기억 없을 때죠.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는 하고 비교하자면은 뭐 4000년 BCE 총 연수가 한 6000년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잘 모르지만 고고학에 대해서는 줄문토기 시대가 8000년까지 BCE까지 그러니까 만년이 되죠. 캐나다는 비교적으로 157년이고 그 다음에 북미대륙의 원주민들은 Time immemorial이고 고고학자들이 Clovis Theory라는 그 theory를 강조합니다. 클로비스라는 뉴멕시코에 있는 곳에 카본 데이팅으로 알아본 게 한 11,000년 BCE 그러니까 그러면은 12,000년이 되죠. 그리고 그 육로로 북미 대륙으로 정착했다는 이론 10,000 BCE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런 이론을 계속 강조해온 고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후부터 더 오래된 고고학적인 증거가 차츰차츰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북미 대륙의 부분들 더 오래된 증거가 나오죠. 그러나 이 증거들을 부정하는 백인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어느 고학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옛 이론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의심스러운 분들은 아시아에서 왔다는 원주민들이 이 시간대 왔으면 그러면 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강조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질문하셨던 기독교 원주민들의 관계. 오늘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수라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배한영 씨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치대를 공부한 후에 제가 2년 반 되는 기간 동안 신학 공부를 도전해 본 기간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힘든 문제들, 개인적인 정체성, 가족 역사와 기대, 사회적 책임, 다원주에서 있는 인간관계들 등등 이런 문제들과 씨름을 했던 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법대를 마친 후에 신학과 법을 이 두 학문 분야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게 됩니다. 저의 목적은 그 기독교를 비평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즉 기독교의 관점을 분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캐나다의 원주민들과 진실과 화해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한인들이 캐나다 원주민들과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자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학이나 법이나 학문 분야로서 윤리, 법, 가치관,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관계들을 올바르게 풀어나가나 등등 이런 겹치는 문제들을 다룬다고 봅니다. 십계명은 종교의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따르는 법이고 캐나다의 헌법은 세속주의, 우리 민주주의 안에서 따르는 법이죠.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to do to you.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리고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have them do unto you 라고도 표현을 하죠.
positive하고 negative한 번역 차이로 한글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hospitality라고 그러죠. 손님에게 대우함. 초대집으로 빈손으로 가는 거하고 안 가는 법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좀 더 일반적이죠. do unto others. 이게 그리스어보다 하고 더 그 시중 원사하고 영어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번역 들어온 단어고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대접은 안 해도 돼요. 그쵸? do. 그러니까 do가 뭐냐? 이거를 다른 문장을 보면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게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세속주의는 이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죠? 이 기준은 용인입니다. 남들을 용인하라. Tolerate others. 남들이 싫어도 미워도 지긋지긋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참아라가 세속주의의 법이죠. 아니면 서로 사랑해라. 적당히. 합리적으로, reasonably. 근데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 더글라스 홀이라는 캐나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을 단지 용인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백인인지 흑인인지 유대인인지 팔레스틴인지 원주민들인지 무작정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는 우리들에게 최대한 기대를 하고 대접까지 한글로 표현하자면 세속적 정부들은 우리들에게 최소한 기대를 합니다. 세속주의 안에서 공평함이 그 기본 최소입니다. 기독교와 세속주의가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캐나다 시민으로서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이건 우리 문제보다 사회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대답이 더 분명합니다. 미국 역사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이 활동할 때 이때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입니다.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 가사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You don't have to live next to me. Just give my equality. 흑인들의 평등, 공평함, 백인들과 똑같이 인권을 달라. 미국 백인들한테 부르는 노래죠. 아니 외치는 가사죠. 당신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기독교인으로 나의 이웃으로 바로 옆집에 안 살아도 된다. 오직 우리 흑인들에게 우리의 평등함과 공평함과 인권을 달라. 신학 문맥 안에서 마태복음이나 구약에서나 영어로 표현은 letter of the law를 따르는 것보다 spirit of the law, 그 핵심, 그 뜻 생각을 하면은 세속주의 안에서 이 뜻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종교 중심인 신정국이 세속적인 민주주의로 흐르는 변화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평등과 공평함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그리고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Rights of Indigenous People. 이 BC주에는 BC Declaration of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ct라고 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그 인권을 인정하며 다른 소수민족들이나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인권의 평등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원리원칙적인 인권법을 어기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영어가 그 다른 나라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다른 어떤 역사는 인정을 안 한다. 그 중에 캐나다를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Kill the Indian to save a child. 원주민들의 야만적인 본질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원주민들 야만들을 구원해서 서구화된 기독교인으로 부활하게 만들자라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봉사일을 열심히 하시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관점이 보입니다. 도움을 받는 타인, 특히 원주민들을 불쌍한 야만적인 인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불쌍하니까 내가 그 기독교인으로 도와줘야지. 우리의 공감이 동정심이 아니고 심패티가 아니고 바로 엠패티입니다. 공감. 이 공감이 원주민들과 화해하는 기초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이 떳떳이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가진 이웃이라고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븐 제너레이션 프린시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호데너션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지역죠. 인류학자들이 다른 동물들과 인간 차이 중에 하나는 선견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장래에 대비를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RESP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은퇴하기 전에 RRSP를 저금하든지 이런 등등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물론 짐승들은 하루하루 일생의 생존만 생각하는 동물들이죠. 100년 전만 해도 원주민들을 인간보다 짐승하고 더 가까운 그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해 왔죠.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이런 미개한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Seven Generation Principle이라는 것은 오늘 내리는 결정을 미래로 7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경보호 문제나 중요한 정치 결정들 등등 조상들을 7세대들을 마음에 두고 후손들을 7세대를 생각해주는 문화입니다. 요즘 바쁜 세상에 이렇게 민 미래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분들도 있죠. 200년 전에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환경 악화가 몇 세대 안에 환경 멸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미개하다는 원주민들이 7세대를 생각하며 이런 멸망을 예방하려고 지금 활동 중입니다. 교화된 캐나다 사회는 200년 동안 익숙해진 이 탄소 경제를 탄소 중립 경제로 바꾸려고 하는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계속 기름, 페트롤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 원주민들의 사회는 미개한 야만들의 사회가 아니고 현명한 전통과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사회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좀 들어줘야죠.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우리와 관계가 되냐? 왜 우리가 여기다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신 후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후에 한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유가 없이는 우리 자유는 불완전합니다. Our freedom is incomplete without the freedom of the Palestinian people. 우리도 캐나다에 살면서 원주민들의 인권이 불완전하다면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캐나다 시민으로서 우리의 인권도 불완전하다고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 2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니요. 쉽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지금은 정책적으로 원주민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듣다 보면은 저희가 보호구역이 아니라 그럼 엄연히 제한구역이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 작은 권리로 너무나 큰 의무를 지어주는, 그래서 불합리해 보이는데 이제 변호사님이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또 원주민에 대한 뭐 그런 문화 말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장려하거나 복구하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2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큰 것들은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이제 이것에 공감해서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라도 어떻게 하면 컨택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혹시 한인사회에서 요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그러니까 그 보호구역 제도가 이렇게 한계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밴쿠버 지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새로운 법들이 생깁니다. 컨트랙트를 사인하는 거죠. 투아슨에도 새로운 투아슨 인디지너스 랜드 액트라고 새로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 그 원주민들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당신들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법으로 컨트랙트를 쓰는 거예요. 요즘 그 더 큰 미니시팔리티로, 예를 들면 투아슨에 가면은 법으로 어떤 자원을 그 투아슨 네이션이 조율을 할 수 있게, 특히 경제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하는 그 조직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아슨도 그렇고 이 하이다 쪽 북쪽에 그쪽도 그런 땅을 그 원주민들이 역사적으로 자기의 본토를 아니까 그 자연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매니지하자 하는 그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법을 이렇게 지금 액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 캐나다에. 지금은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 자유롭게 나와서 활동하는 거는 가능한지 하고, 저희가 역으로 그거는 50년도에 고친 법이죠. 또 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지하고. 자연스럽게 그 예를 들면 회사들이 들어가려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원주민들한테 농사할 땅을 그 좀 써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예.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살면서 어떤 사람이 뭐 놀스 밴쿠버에 뭐 트레킹을 하다가 잘못해서 뭐 그쪽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고 막 그렇다고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르길래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뭐 잘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곳을 그냥 동행 사람들로서 우리가 누구 집에 간다 하면은 그 빈손으로 안 가는 것처럼 만약에 오피셜 비즈니스로 간다면 물론 이 뭐를 들고 가죠. 허가를 받고 가야죠. 예, 허가죠. 허가. 예. 두 번째 한인 사회 안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있나? 간단하게 뭐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는 것에 비해서 어떤 만남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넥션을 갖는다든지 그런, 아니면 저희가 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쉽게 답변하자면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를 하자라고 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그렇죠. 예, 파악하고 역사나 이슈들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다랗게 이렇게 관련 지식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점차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정말 그냥 초등학생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의 인권이 불안정하다면 내 인권도 정말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에 공감하면서 살고 있는 한때인데요. 지금 보면 치과 의사도 하셨고 또 예술가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이제 변호사로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많은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지셨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권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는지 작은 계기를 나눠주셔서 저희가 삶에서 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색한데 한국 사회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치과를 아까 질문하셨는데 치과를 한 이유는 생존하려고 이민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그냥 안정감을 주는 혜택이라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하려면 계속 치과 했죠. 그게 아니고 그냥 안정감만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들도 안정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근데 아주 큰 부분이 심리적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가난하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안정이 있어도 캐나다 사회에서 불안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극복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주민 문제들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냐? 경쟁으로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서로 같이 살아나가냐?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를 찾고 법을 찾는 거하고 정의를 찾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반성해 가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그런 뜻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걸 따뜻하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뭔가를 물질적인 거, 거를 주체해서 사는 친구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으면 어떤 작은 계기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야기는 있는데 이야기 뒤에 있는 그 행동, 그 몸이 따라가야죠. 그 말을 말로 하기보다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큰 삼촌이 되시는 그 우리건 목사의 얘기인데 예전 얘기죠. 우유 배달부가 우유 한 병을 그 문 앞에다가 놔두면 아침에 일어나서 꿀떡 우유를 마셨대요. 근데 하루는 가서 우유를 마시니까 이게 고소한 맛이 아니고 너무 물 같은 맛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가봤더니 가정에서 일하는 그 여자아이가 몰래 우유를 마시고 물을 부어놨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너 그럼 저리 가, 집을 떠나 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야 이제부터는 2병을 주문하자. 너도 우유를 마실 수 있게.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는 게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치관인 것 같아요. 다른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너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사니까 다른 인간관계를 모르고 성장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기대를 할지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예, 다정한 관계를 맞아요. 예, 네. 다정함이 정말 중요한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보호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외삼촌이 저한테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되게 좋은 예.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하고 가정만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정을 나누면 네. 그러면 발달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정말 좋은 단어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따뜻함보다는 다정함이 굉장히 예. 와닿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예. 저희가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네.